예, 안녕하세요.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의 김강규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송문선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최지철 위원장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거기 너무 깊고 뭐 학술적인 얘기를 하지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그냥 여기에서 많이 경험했던 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환경 분쟁하는 쪽에 경험했고 했었던 일을 좀 느낀 것을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해 볼까 해서 했거든요. 사실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들끼리 이렇게 속닥이면서 하는 얘기는 좀 재밌는데 이렇게 카메라가 있으면 잘 얘기도 못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한번 나중에 또 판단해보죠. 이 카메라를 찍은 것을 인터넷에다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그 경과와 좀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발생했는지. 대표적인 것이 남산면 해동환경 사건이죠. 아주 심각하게 이제 오염이 됐었고 이것 때문에 진짜 전국적인 방송을 탔던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TV 인터뷰를 이렇게 많이 했던 사건인 것 같아요. 여기들에서 저를 TV에서 봤다고 하는데 막상 저는 제가 한 번도 TV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나온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남산 주변에 있는, 남산이 아니라 해동환경 주변에 있는 해독산들입니다. 익산에는 제가 예전에 이제 서해안고속도로가 있기 전에 서울을 이렇게 올라가면 이 남산 앞쪽으로 해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서 보면은 거기 석공소가 그렇게 많았어요. 왜 이렇게 많은가라는 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기에 석산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 석산에서 상지에서 바로 석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미륵사지, 왜 미륵사지 석탑이 익산에 있었냐 하는 것은 아마 이쪽에 있는 좋은 화강암들하고 관련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륵사 석탑이 생긴 지가 1000년이 넘었잖아요.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동네에서 석산을 개발하기 시작한 건 굉장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익산의 문화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렇게 석산을 개발했던 것도 어떤 문화로 남아있을 수 있는데 이게 쓰레기장이 됐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그것도 쓰레기도 지정 폐기물 같이 아주 인체에 해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쓰레기가 묻히는 그런 장소로 사용이 된다라는 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건 3차원으로 본 건데, 하여간 이게 남산 주변에 폐석산으로 이렇게 다 뜯어먹은 것 같이 보여지고 있는 거고, 가능하다면 복구하면 좋겠죠. 그리고 사실 복구를 저는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이게 업자보고 복구를 알아서 하게 하는 것보다는 업자가 복구 계획서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좀 어떤 이 동네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고 아니면 이 동네 산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복구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것은 요즘 세월이 좋아져서 다음에 가면은 지도가 있거든요. 그럼 위성사진을 연도별로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성사진 언제부터 이제 뭐가 들어왔는지를 대략 볼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적토라고 해가지고 저쪽 거기 알루미늄 공장에서 나온 것들을 두껍게 쌓아놨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 이렇게 쌓아졌는지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깊게 팠었다고 그래요. 2008년부터 이제 위성사진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때 보면은 이쪽 바닥에 적토를 쌓기 시작하는 것을 보이더라고요. 이게 남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봤더니 2004년도에
복구 허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나온 것은 2012년도 위성 사진인데 이렇게 적토가 많이 쌓이고, 예전에는 적토가 쌓였고 아마 이 이후에는 불법 폐기물들이 많이 와서 두껍게 쌓인 것 같아요. 그 폐기물이 땅속에 묻히게 되면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셨겠죠. 그렇지만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어가고, 그 빗물 스며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면 나와야 되겠죠. 나오면서 이게 지표면으로 보면은 대충 뭐가 묻혀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알아볼 수 있게 되거든요. 게다가 여기는 경사지였기 때문에 들어간 물들이 바로 쉽게 나올 수 있었고, 아마 평지 쪽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밝혀질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을지도 모를 겁니다. 또 여기는, 이건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 이쪽 위에 보면 여기 삼위개발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남산 폐석산이고, 여기에서 침출수가 나오게 되면 이 삼위개발이라고 하는, 여기는 골재 업체인데, 안타까운 것은 침출수를 이렇게 가둘 수 있는 하는데 저수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침출수예요. 시커먼 간장국처럼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비소 농도가 엄청나게 높고 페놀이랑 주변에 있는 나무가 죽을 정도로 페놀 농도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이 물을 가지고 여기에서 흙을 파면 흙을 씻어내요. 그러면은 점토 같은 경우는 다 밑으로 깔아앉겠죠. 그러면 망에 남는 것들은 모래 골재로 사용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폐기물 국물로 남은 골재를 씻어서 나중에 건물 짓는 데든가 이런 식으로 팔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침출수를 바닥을 차수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놔두다 보니까 바로 이 위에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이게 우지라고 하는 저수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저수지까지는 조사 범위를 너무 그냥 오염됐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시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막 이슈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이도 상당히 오염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왜 그러냐면 그 하류 쪽에 지하수가 좀 오염된 상태를 보였거든요. 이 폐기물관리법에 보면은 폐기물을 재활용을 하려면 여기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 이렇게 쭉 정해져 있어요. 악취가 발생해서는 안 되고, 휘발성 유기화물이 있어서 안 되고,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침출수가 나와서도 안 되고, 침출수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토양 수생태계 지하수를 오염시켜서도 안 되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쓰레기는 가장 좋은 거, 우리가 환경을 하면서 보면은 환경을 생각하면 쓰레기를 배출을 아주 줄여야 되겠죠. 근데 그 살다 보면 쓰레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하면 쓰레기를 사실은 재활용해야 돼요. 그 쓰레기를 재활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냐면 광물자원 같은 경우를 더 개발하지 않아도 되니까, 사실은 그래서 리사이클을 한다, 재활용한다라는 것은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발생되는 폐기물을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법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기준은 만족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거, 그건 나쁜 일이 아니고 정말 좋은 일인데, 그것을 또 맹점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석사는 이제 거기에서 화강암을 파내고, 익사는 화강암을 주로 개발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퍼내고 나면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이게 황폐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게 복구를 하면은 사실은 토사 같은 것을 가서 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석으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해성 기준을 만족해야 되고, 이거 만약에 여기에다가 석산을 복구했다고 하면 사실은 흙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흙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오염 기준 이내에 만족을 해야 되겠죠. 이건 너무나 상식이라고 봐야 되죠. 복구된 지역에 나와 있는 흙은 당연히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법의 맹점을 이용했다고 해야 되나? 거기 해서 결국은 쓰레기가 이렇게 매립이 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은 이런 것들로는 복구가 돼요. 이런 폐기물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석유제나 골재 생산할 때 회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인, 이건 흙이죠. 돌가루 같은 것들, 돌가루나 아니면 폐석재 등을 제외한 뭐 그 폐기물, 뭐 이러한 것들, 폐석재 등, 하여간 폐기물을 제외한 폐석재, 뭐 이런 잘못 쓴 것 같네요. 이러한 것들만 이렇게 복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게 유해물질 함유 기준이 법정 기준 이내여야 되고 토양환경보전법에서 토양 오염 우려 기준 이내여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도 사실은 비슷하게 돼 있었어요. 2005년도에 있었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쭉 법이 바뀌니까 이게 1년에 몇 번씩 어떤 경우에는 바뀌거든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석산에 하려고 하면 최석시 발생하는 폐석분 토사 같은 걸로 이렇게 복구를 하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 이전의 규정에는 이런 것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해동환경 같은 경우는 2004년에 이제 그 허가를 받았어요.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법을 하면은 소급을 안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법을 개정할 당시나 개정 내지는 제정할 당시에 이전에 허락을 받은 경우는 과거의 법을 따른다라고 해서 해동환경 같은 경우는 폐기물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복구를 하는 것을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신규 법에 적용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글쎄 그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해서 이제 해봤어요. 이제 그 익산시에서 봤더니 근거가 되는 것은 이제 그런 그 폐기물을 폐석산 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복구, 폐석산 복구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법적 근거는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 봤더니 이제 그게 어떤 사람이 인천에 있는 공무원이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이걸 근거로 다들 허락을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폐석산에서 어떤 폐기물을 이용을 해서 폐석산을 복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자료가 이거예요. 물론 2005년도 이후에 허가를 받았다면 사실은 불법일 것 같은데 2003년도 6월 6일에 했다는. 근데 여기에도 이런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시도지사가 조건법의 오염물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폐석산을 복구할 때 시도지사가 예측을 해서 오염물가 없다라고 하면 허락을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환경부 입장에서는 책임을 시도지사에다가 좀 전가해 주는 얘기죠. 그리고 아마 시도지사는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이분들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가 돌이니까 돌 속에 물이 어떻게 흐르냐 이거죠. 돌은 이렇게 그릇처럼 돼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폐기물을 담았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주변 환경으로 빠져나오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분들의 논리예요. 여기 사업자나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 말은 일반인이 이렇게 뭐 타당한 것 같죠. 돌 속에 어떻게 물이 흐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흐르죠. 우리가 모든 지하수들 보면 요즘 유행하는 게 안반 지하수잖아요. 안반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겠어요? 이런 건 너무 거의 후에 얘기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실은 안반이라고 해도 다 돌이 깨져 있거든요. 남산에 가서 보시면 남산 해동환경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이쪽 사면에 돌이 다 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깨진 틈으로 지하수가 흘러가죠. 여기에다가 쓰레기를 놔두면 그 틈을 따라서 주변으로 빠져나갔겠죠. 그런 이렇게 그 깨진 것을 보고 있는 와중에도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요. 또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익산시청에서 회의를 하기도 하는데 뭐 지질 전문가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돌은 물이 안 흐르기 때문에 돌을 속에다가 폐기물을 놓는 것은 주변에 해를 주지 않는다.
자기가 지질 전문가다 말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좀 안타까웠습니다. 하여간 뭐 여기에서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법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였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가 해동환경 안에 있는 이 침출수가 굉장히 오염이 됐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기준이 오버됐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영향만 안 주면 문제가 아니다, 이런 법적 해석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는 생각하기에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 토양을 복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토양 복구를 했다고 하면은 저 속에 있는 물은 침출수라고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지하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지하수 수질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침출수 수질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되고 주변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사람들의 논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론 불법 폐기물이라는 것으로 해서 남산에서는 그것을 파내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났고, 그것에 맞춰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조사할 때는 좀 집중적으로 조사한 게 뭐냐면, 여기에다 이제 관정을 팠어요. 여기 상위 개발이라고 하는데 이 저수지 아래쪽에다가도 관정을 팠고, 바로 이 아래쪽에다가. 여러분들 혹시 TV 보면은 지하수 개발한다고 뭐 이렇게 추가지고 흔드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거 다부진 그 엘로드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거 혹시 배우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지하수 그냥 또 뭐 동판 깔아가지고 수맥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취미로 하셔도 상관없지만 제가 그냥 뭐 진실을 얘기해 드리자면은 별로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혹시 동판 깔아주는 그런데 깜짝 놀라시네. 아니, 왜 그러냐면 어딜 파나 지하수는 나와요. 어딜 파나. 그분들이 이렇게 이걸 가지고 가서 내가 지하수 해봤는데 성공 확률이 95%였다. 그게 이상한데요. 왜 그러냐면 어딜 파나. 왜 그러냐면 안반이 있다 하더라도 다 깨져 있잖아요. 그럼 깊은 데 가면은 다 그 깨진 틈틈이 물로 채워져 있는 거거든요. 얼마를 파느냐의 문제지 지하수는 100% 나옵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당연히 어떻게 흘러가냐면 지형을 보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요. 계곡으로 물이 모이듯이 지하수도 계곡으로 물이 모여서 계곡으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려고 하면은 이쪽에 산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흘러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대략 침출수가 이렇게 갈 거니까 이쪽에다가 관전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침출수 나가는 것이 밝혀지겠죠. 또 이쪽 아래쪽으로 나가는 것도 해서 몇 군데를 그 아래쪽 목에다가 파뒀어요. 팠더니 결과적으로 이제 침출수 성분이 저쪽으로 주변에서 검출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지 않았냐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렇게 파놓으니까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이제 현행범처럼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아마 좀 심각성이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것은 그 해동환경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거기에다가 내리됐다고 하는 폐기물 종류를 해놓은 건데, 폐주물사라는 것을 많이 썼더라고요. 무기성 원인류 이런 것들은 아마 뭐라고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폐주물사는 제가 이게 나중에 침출수에 페놀이 많이 나왔는데, 이 폐주물사가 아마 페놀이지 않았나 지금 추측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 온이 나온 것이 지금 배터리 공장에서 나온 그 납 성분하고 그 납을 처리하기 위한 에서 비소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비소 그런 것이 있었고, 여기서 나오는 침출수 때문에 주민분들이 아마 그 밑에 있는 물고기가 막 떼죽음 당하고 하루 100kg까지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적토라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거에 그 적토를 이렇게
굵은 흙을 쌓았는데 이것은 특이한 게 뭐냐면 토양 오염 기준은 만족을 해요. 단지 이게 양재물을 몽땅 써놓기 때문에 이것이 pH가 굉장히 알칼리 성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마 이게 여기에서 나온 침출수가 수계로 흘러들어갔다고 하면 물고기가 바로 죽는 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페놀이나 이런 것이 수증기로 날려가지고 주변에 있던 나무들이 이렇게 말라가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시출을 했었고, 시출을 하면은 이 적토가 이렇게 쌓이는 것까지 쭉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토양이 보면은 토양에서는 오염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염 우려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염 우려 기준을 넘으면 토양 오염 정화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심각하게 오염이 된 기준이 있는데 그걸 대책 기준이라고 해요. 대책 기준은 이제 토양 오염 대책을 세워야 하는 그런 기준이라 심각하게 오염됐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토양 오염 대책 기준을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 있던 것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지정 폐기물 기준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폐기물 매립장이 아니에요. 지정 폐기물은 우리나라에서도 매립장을 일반 폐기물은 시장이 허가를 해줘요. 시장이 이렇게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는. 근데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는 독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허가를 해줘요. 그런데 이제 지정 폐기물이 여기는 매립장도 아닌데 묻혔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 폐기물을 매립하는 게 상당히 이권이 된다고 그래요. 그냥 와가지고 개근만 하면 되니까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 차가 들어올 때 몇 대만 되고 무게만 재고 하면은 되니 여기 굉장히 좁은 수익 사업이고 그래서 전국에서는 이제 매립장을 건설하려고 이렇게 허가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지역 주민들은 많이들 반대를 하죠. 특히 지정 폐기물 매립장 같은 경우는 이게 허가받기가 쉽지 않아요. 환경부에서 직접 다녀요. 근데 여기 석산을 지정 폐기물 매립장으로 영업을 한 거나 다름이 없죠.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지정 폐기물이 다량 묻혀 있었고 토양 기준도 심각하게 초과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것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일반 흙이 아니라 어떤 공정 속에서 나온 그런 물질들이다라는 것들도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하수를 조사를 해봤더니 페놀 비소도 나오고 아까 여기 저수지가 있으면 저수지에 가로막혀가지고 이 아래쪽에 있는 지하수 수질은 그런 대로 보호가 됐을 텐데 이 아래쪽에서도 이제 지하수에서 비소, 페놀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여기가 상당히 이 저수지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오염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간장 국물처럼 보이는 이게 지금 그 침출수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봤더니 수로별로 쭉 봤더니 회동환경에서 가까울수록 pH가 높아지고 또 회동환경에서 가까울수록 염소는 소금이 NaCl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나 이런 폐기물 오염되어 있을 때 NaCl, Cl 성분이 높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좀 폐기물이 여기에서 흘러나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안에 있는 침출수는 문제가 아니고 바깥으로 영향을 안 줬다라고 했지만 이런 증거를 봤을 때 수로로도 빠져나갔었고 지하수로도 빠져나가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특히 무서운 건 비소죠. 비소가 좀 양면성이 있는 건 모르겠으나 예전에 왕들이 비소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사실 많이 먹으면 사약이고 적게 먹으면 이렇게 살찌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주민분들 그 머리카락 조사를 했어요. 비소가 혹시 비소에 어떤 영향을 받았나 하고 머리카락 조사를 받았는데 어떤 마을 주민 두 분인데 두 분이 머릿속에
머리카락 속에 비춰놓은 거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일인가. 그래서 저도 이제 깜짝 놀라서 웬만하면. 근데 상당히 거의 여기에서부터 이 정도 떨어진 마을이었는데 이렇게 봤더니 알고 봤더니 양계장 하시는 분이에요. 양계장 하시는 분. 그 왜 그러냐면 양계장 하시는 분은 비소동부가 수도 있어요. 사료에 돼지 사료 아니면 닭 사료 여기에 비수가 있어요. 살찌우려. 네, 살찌우 약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먼지가 날리고 그거지 뭐 수십 년 동안 거기 닭을 치다 보니까 비소가 와준 것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다른 사진이 있는데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사진을 다 뒤져보질 못했어요. 이게 주변에 해동환경 주변에 절벽에 보면 다 이렇게 크랙이 가 있죠. 그것을 균열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균열이 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안반 지하수를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언젠가는 또 이제 저기 남산에서 한번 가자고 해서 봤더니 여기서 침출수가 비가 오면 발생을 하잖아요. 계속 발생을 해요. 이거 덮어놨다고 해서 침출수가 발생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위에만 뚜껑만 덮어놨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들어가다가 계속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침출수가 비 한 번 오고 저거 하면 그러면은 걷어다가 위에다가 저수지처럼 가둬놨는데 그걸 몰래 그 바위틈에다가 집어넣어요. 사실은 그건 몰라요. 그게 실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설이 그렇게 돼 있고 주민분들의 증언이 그렇게 돼 하더라고요. 몰래 집어넣는다라고 증언을 하는데 사실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설이 그것을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시설들이 보여지기는 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럼 남산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참 남산에서 주민분들은 파내자고 말씀들을 하세요. 파서 다른 데로 옮기자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파내려고 하다 보니까 파헤쳐지니까 불안정한 상태도 있어요.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고 아마 그 판다고 걷어낸 다음부터 씻겨서 밑에 침출수 내려가는 일이 제가 보기엔 더 심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주민분들 심정은 이해는 하고 그런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이게 제가 한 건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보고서를 내서요. 이제 이란 해가지고 낸 건데 뭐냐면은 파가지고 다른 데다가 매립한다 하면은 다 이게 지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지정 폐기물 매립장에다가 해야 되거든요. 일반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에요. 지정 폐기물인데 아마 제 기억에 톤당 44만 원. 톤당 44만 원이고 여기에 100만 톤 가까이 되는 쓰레기가 있으니까 그 처리비가 의료비에서 3천억이 된다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다른 걸로 해서 뭐냐면은 그냥 대체 매립장. 아쉽지만 이 상태에는 지금 불안정한 상태예요. 계속 밑에 침출수는 밑으로 나가고 가만 놔두면 계속 오염은 퍼져 나가는 거거든요. 이 상태가 유지만 되기만 해도 좋은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수에서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 네? 잘안 들리나 마이크 네, 마이크.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오염이 계속 확산되는 상태예요. 지금 상태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유지될 수만 있으면 좋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돼요? 폰에서 가든지. 아니면은 여기 이 3천억이나 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또 다른 것은 대학으로 그 주변에다가 지정 폐기물 매립장을 하나 건설하고 그걸 매립하면 비용이 얼마가 나온다고 해야 되나? 아마 1,000억 정도, 1,200억? 제 이 숫자를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1,0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해서 차액이 2,000억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민분들의 심정은 이해를 하니까 얘기는 못하겠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봐서 2,000억 정도 돼서 그 지역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물론 이제 판단이나 최종 결정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 해야 되겠죠. 근데 민감하니까 제가 뭐라고는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시나 뭐 컨센서스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서로 말을 꺼내지를 못해요. 먼저 거기 고양이 무게 방울달기처럼 이거 먼저 말을 꺼내지는 못하더라고요. 얘기가 누가 말 물고만 떠주면 서로 얘기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시에서도 얘기를 못하고 아무도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하여간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게 상기면, 자 상기면은 여기도 폐석산에다가 쓰레기를 매립한 건 맞아요. 근데 여기는 예외적 매립 시설이에요. 이것도 참 답답한 일인데, 매립장은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다 뭐냐면 밑에 침출수가 못 나오도록 이렇게 바닥을 깔고 투수성이 아주 낮은 진흙과 아니면 지오 멤브레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침출수가 못 나오게 하고, 침출수가 나오더라도 여기에서 이 공간을 이용을 해서 차집해가지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매립장에서 한다고 하면은 비교적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죠. 해동환경 같은 경우는 매립장이 아니니까 이런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으로 오염이 계속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예외적 매립장이라는 건 뭐냐?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돌은 물이 안 흐른다. 그러니까 돌바닥 위에다가 하는 것은 이런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굳이. 그러니까 예외로 인정해준 매립장.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특혜죠. 만약에 이런 시설까지 만들어가지고 매립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상당히 큰 경비가 들어갈 텐데, 거기는 돌 위에다가 이렇게 폐석산에다가 매립한다는 것으로 이런 시설 안 해도 된다는 예외적 매립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물론 이제 규정에 의하면 예외적 매립장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매립을 할 수 있는 폐기물은 좀 거기 독성이 덜한 것으로 매립을 하도록 이렇게 법 규정에 돼 있긴 해요. 그래도 일단 관리형 매립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 쉽게 매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예외적 매립장에다가 매립할 수 있는 것은 유리 아니면 불폐각 같은 거, 폐폐각, 수탄재, 연탄재 이런 것들을 매립을 하도록 했으니까 비교적 침출수 발생이 덜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건 상기면의 이제 위성 사진들이고, 상기면입니다. 상기면을 본 거고. 이제 그 상기면은 경과가 어떻게 됐냐면 예외적 매립 시설로 해가지고 운영이 끝났어요.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2014년 정도인가 해서 모든 것이 운영이 끝났고, 근데 여기 있던 사장님께서 이번에는 관리형 매립장으로 해가지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쌓는 폐기물 매립 허가를 받으려고 했었던 거고, 이제 여기 계신 주민분들이 저보고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서 보니까 침출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은 이런 간장국물 같은 것들이 논인데 이런 게 쌓여 있거든요. 이건 사실은 이게 침출수가 나온 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를 했고 실제로 봤더니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고요. 여기에서도 이 아래쪽에다가 반경도 하고 지하수 조사도 하고 그랬더니 이제 뭐 지표수도 조사를 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을 주로 조사하려고 이 아래쪽에다가 조사를 집중을 해봤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COD가 막 276 ppm, TN이라는 것은 질소, 총질소거든요. 293 ppm. 이 정도면은 이거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이건 배출 오염 기준을 넘어가는 거라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런 뭐 TN이나 COD가 높으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유기성 물질도 이 매립장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무기성 매립장이 아니라. 그리고
근데 이제 하여간 저는 이제 완곡하게 얘기를 하자면 최종적으로 그랬죠. 이제 많이 했는데 그 침출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완곡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용이 돼서 그런지 이제 법정에서는 기각이 됐어요. 이제 1심에서 익산시가 졌다고 그래요. 2심에 불과할 때는 이제 익산시에서 또 이제 어느 부서에서는 좀왜 주민편을 들고 어느 부서는 또 안 보고 같더라고요. 봤더니 그냥 제가 듣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좀 중앙에 있는 대형 로펌이나 이런 데를 가지고 조사 자료를 더 보강해서 하면 1심에 비록 졌다 하더라도 2심에서 넘어갈 수 있더라. 과거에 다른 데서도 제가 봤는데 그게 사실은 시청에서의 의지만 잘 보인다고 하면 이것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시청에서 아마 주민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현장이 어딘지 하여간 대형 로펌이었다고 그래요. 대형 로펌이라 해서 2심에서 이기고 대부분까지 최종적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이게 예외적인 내립 시설을 해주는 건 저는 좀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지질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제 지질을 나름대로 잘하는데 이런 안반은 없습니다. 이런 파쇄대가 없는 안반. 물론 이제 그 정도의 차이고 그를 약간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데가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해서 익산시에서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겼다고 합니다. 자, 이 왕죽은 비곡면에 있는 보아토 매립 사건, 이거 보험 매립사인데 여기도 이제 예외적 매립 시설이에요. 여기는 제 조사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기사만 받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약간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이거 공청회를 와달라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환경부였던가 데려와서 이것을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남산에다가 고아 쪽을 매립하겠대요. 근데 고아토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하수 슬러지가 있어요. 하수 처리장에서 보면 미생물 처리하고 나오는 슬러지가 있어요. 그 유기물 덩어리거든요. 그 슬러지는 사실은 이렇게 논이나 밭에서 이렇게 토양 개량제로 쓰면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제 토지 주인분들이 좀 싫어해요. 기분도 안 좋고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에서도 다 그 하수 슬러지 해서 왜 그러냐면 비료처럼 써먹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처리해야 되는 게 골치 아파요. 예전에는 그걸 가져다가 이제 바다에다가 투기를 했다가 이제 해양 투기도 다 금지가 되니까 이제 쓰레기 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하수 슬러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만 개발한다고 하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생각을 했나 봐요. 하수 슬러지에다가 석회하고 아니면 석탄재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면은 단단해지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거 성토제로 거기 써도 되는지 이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성토제라는 것은 일단 도로 성토를 한다고 하면 도로가 가라앉지 않고 해야 되니까 그런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괜찮다. 이런 판정을 받았나 봐요. 근데 그게 유기물이 있으니까 어차피 유기물이 썩어서 나오는 건데 화학적으로는 냄새가 나고 안 좋은 건데 물리적으로는 성토제로 써도 된다. 그걸 가지고 이제 아마 그분들은 뭐 환경인증도 받았다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을 받으려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익산에서는 이게 크게 반대를 했어요. 주민분들은 한번 있었던 것이 있고 해서 그랬는데 이분들이 완주에 가서 이것을 또 허락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사이에 한 1년 사이에 막 터졌는데 할 것 같은 익산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허락을 못 받았던 분들이 완주에 가서 이걸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냥 아주 주변에서 냄새가 나고 오염이 난리가 났던 거예요. 여기 침출수 조사한 거 보면은 당연히 여기도 뭐냐면은 인, 질소 이런 것들이 무지막지하게 높게 나오죠. 130, 135 이런 침출수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슬러지가 있으니까 슬러지에서 침출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석회랑 섞었다고 해서 슬러지가 우리 성분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네요. 하여간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도움의 입장인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유기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유기물이 연탄재, 석탄재, 폐유립 아니면 폐각 이러한 것들만 여기에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슬러지를 넣었으니까 유기성 물질이 이 안에 예외적 매립장에 매립이 된 상태가 돼요. 예외적 매립장에 있는 거 보니까 많이 그리고 막 이런 기사가 다 많이 나타나죠. 익산서 보이치고 완주에서 묻힌 고하토. 그래서 이 고하토라는 말을 이렇게 지어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여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원리였기 때문에 이건 사실 약간의 상식만 있으면 이공학적인 지식, 뭐 아주 고도의 지식도 아니고 약간의 상식만 있다면 이게 유기성 물질이고 그렇게 석회랑 섞었다고 해서 그것이 뭐 썩지 않는 물질로 바뀌고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건 다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허락을 내줬는지 허가를 내줬는지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건 남산은 익산이에요. 익산에 보면은 폐석산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게 익산의 역사와 함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역사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폐석산 복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해동환경 주변이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 매립되고 있는 데도 많이 있고 매립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폐기고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폐기물 가지고 매립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여기 남산면 용기리 이것은 지금 황금석산인데 얼마 전만 해도 와 너무 크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0m 나가는 큰 구덩이가 있는데 이 구덩이가 다른 정도로 쓸 수 있을까? 여기 평야 지역이잖아요. 산지성이를 갖춘 게 아니라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에다 차라리 저수지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걸로 이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 위성사진을 보니까 매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2012년 사진인데 2018년 사진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약간 거기 복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직지가 아니라 장기록 사진입니다. 이 서천군 종천면 이건 바로 군산 앞에 있는 건데 여기도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관여가 됐어요. 이게 상기면하고 비슷한 상태에 여기도 1심에서는 서천군이 졌습니다. 매립장 허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서천 군수님께서 길을 쓰고 좌절시키겠다고 이제 중앙에 있는 대형 노펌이라고 이제 부산대에서 이거 전체 그거 조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결과적으로 대법원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거기 허가 서천군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 허가를 안 시켜줬죠. 근데 이분들은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또 사후 계획을 바꿔서 또 내가 또 시작하고 또 내가 또 여전히 소송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뭐냐면 여기가 사업지구고 이 아래가 마을이고 이 아래 바로 아래 또 마을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침출수에 의해서 주민동산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습니다.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고 단양군 한번 봐볼게요. 단양이 어딘지 아시죠? 보수동굴이 있는데요. 여기도 저는 사실은 어떤 지질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단양이 보수동굴이 있다는 건 뭐냐면 석회암동 쪽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특징적인 석회암 지형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는 뭐냐면 지정 폐기물 매립장을 환경부가 허가를 해줬어요. 환경부가 매립장이 여기가 마을이고 여기가 매립장인데 이게
벙커 위에 언덕 위에다가 매립장 허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그 카르스트 지역 이런 서해안 지역에서는 물이 비가 오면 쭉쭉 빠지거든요. 빠져서 이쪽으로 나올 확률이 너무 높은 지역이었어요. 이게 실제로 이게 3차원 지도로 보면은 여기가 사업부지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나올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이걸 단면으로 끊어보면 여기가 매립 사업장이고 이 아래가 마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동네 이름이 영천인데, 영천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여기 나오는 생물 이름이 영천이에요. 그 영천에서 나온 거고, 이 영천이 이쪽 이 위에서부터 나오는 들어간 빗물이 이쪽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매립장 허가를 이 위에다가 내준 거죠. 주민분들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립장 건설을 막는 일만 했던 것 같아서 좀 미안했는데, 찾아왔었어요. 가서 거기 이렇게 봤더니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후배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써주는 친구들인데, 변호사한테 그랬어요. 내가 가서 이것을 해주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서 내 이름은 그냥 저기 이름 드러내보지 않고 내 의견 검토 의견 적어서 내주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했어요. 여기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도 이제 그게 주민분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최종적으로 거기 소송에서 이기하라고 하면서 자자를 주겠다고 그래요. 카르스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석회암 등로처럼 빗물이 들어가서 석회암에 녹아요. 빗물에. 그럼 공동이 생기고 이게 무너지거든요. 여기 무너져서 이런 구덩이가 생겨요. 이걸 싱크홀이라고 그러고 돌리네라고도 해요. 아마 그 지리학책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땅이 무너져서 생긴 지형이에요. 이게 돌리네라고 해서. 이런 데에서는 뭐 파농사도 있고 물 빠짐이 좋으니까 그런 데다가 그걸 농사를 지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마늘, 파 이런 것들을. 저는 모르는데 이게 이제 카르스트 지형에서 무너져가지고 생긴 재해들이 마을 하나가 이렇게 통째로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거. 이 위에다가 매립장을 건설을 해서 그게 만약에 지정 배경을 매립장이 이렇게 무너져 버린다고 하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을 시키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생각으로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허가를 해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올리는 사진들이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밭 가운데서도 이렇게 구멍이 생겨요. 밑에 무너지는 것들이 지금도. 이런 데다가 어떻게 그런 허가를, 실제로 이거 뭐 탐사 결과를 보면은 그 안에 큰 공공이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무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이 탐사 결과 보니까 바로 사업장 밑바닥에 큰 동굴이 있고, 그게 동굴이 무너지면은 건물 자체가 무너져 버릴 텐데 이걸 보고도 아무 말을 안 해요. 결과적으로는 소송에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8시나 됐네요. 어디까지? 몇 시까지? 8시. 몇 시까지 하는 건가요? 한 45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나 하는 거예요? 끝났죠? 얼마를 더 하셔야 돼요? 글쎄요, 저희가 이 얘기는 이거 한 30분 하세요. 한 30분까지는 못하겠고 글쎄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새만금의 석탄재 매립하는 것 때문에 사건이 한 번 있어서 제가 공식수에도 올렸어요. 또 학교에 있는데 시민단체에 계신 분이 저를 가지고 아마 어디야 중부발전에서 있는 석탄재를 새만금에다가 매립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 매립을 하는데 나중 환경성 검토를 해달라고 저한테 시민단체 분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지정하는 전문가에게 이게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지정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난감했던 사건도 있어요. 저희 선천 화력발전소 매립장에서
물론 이제 발전소니까 이거 석탄을 떼요. 석탄을 떼게 되면은 석탄을 그냥 통째로 구덩이로 넣는 게 아니라 석탄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발전소에다가 뿌려요. 그러면은 그 가루에 타고 나오는 가루면 빨리빨리 타겠죠. 그럼 재가 나오는데 그 재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저수지처럼 만들어가지고 저수지 안에다가 가둬둬요. 근데 이제 환경부에서는 뭐냐면 모든 석탄 매립장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더 이상 석탄의 매립장을 증설하거나 아니면 신규 허가를 안 해줘요. 발생되는 모든 석탄에는 100% 재활을 해라 라고 한 거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계속해서 매립장 건설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이제 발전소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마 농어촌공사에서는 새만금을 매립을 해야 되는데 토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토사를 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하면은 농어촌공사에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제 발전소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매립장을 더 확보할 수 있고 해서 서로 분위기가 맞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주민분들은 이제 새만금에다가 웬 쓰레기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 환경 기준에 맞춰봤더니 그게 별로 높지 않았어요. 중금속이 높다라고들 다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매립하려고 하는 대상이 뭐였냐면 이렇게 석탄재가 나오면 그 저수지에다가 가둬두는데 그냥 놔두면 바람에 날리니까 이걸 물에다가 뿌려요. 물을 계속 뿌려. 바람이 안 날리게 하려고 축축하게 그럼 물에 씻어져요. 석탄재 표면에 약간의 중금속이 묻어 있는데 그러면 그게 오랫동안 물 속에 있으니까 물을 뿌려주니까 이게 씻어져요. 이게 그 매립장 운영한 지가 20년, 30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기에서 막 나온 재 속에는 어느 정도의 중금속이 묻어 있는데 여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석탄을 태우게 되면 중금속이 휘발을 해요. 뭐냐면 증기처럼 날아가. 그러다가 굴뚝을 통해서 가면은 집진장치로 그걸 다 먼지를 잡아내는데 그때 좀 온도가 식죠. 그러면 휘발되어 있던 중금속이 표면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것들이 여기 있으니까 이걸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매립되어 있는 이것을 새만금에다가 집어넣겠다라고 한 거고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중금속의 농수가 별로 높지 않아요. 사실은 게다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가 있냐면 발전소가 있는데 무연탄 발전소는 불이 잘 안 붙어요. 불이 안 붙으니까 불이 안 붙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유연탄이나 이런 것은 휘발 성분이 많아가지고 불이 잘 타요 이렇게. 근데 무연탄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석탄은 무연탄이에요. 우리 연탄 쓰던 거 있죠. 그거다 우리나라에서 석탄을 광산을 쓰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석탄의 품질이 안 좋으니까 어디에서 좀 써줘야 되거든요. 그걸 써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발전소가 서천화력 발전소예요. 근데 여기는 좀 효율성이 떨어지고 온도도 높다 보니까 온도가 높으면 뭐냐면 중금속에 휘발이 돼서 굴뚝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 속의 농도가 좀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예요. 외국에서는 이제 높게 나오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썼던 보고서를 가지고 어떤 분들이 외국에서 나온 건 상당히 높은데 왜 내가 조사한 거냐 하고 이제 뭐 시비를 건 것도 있었고 또 비소가 문제가 됐었는데 이거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것이 토양 오염 전라북도 토양에 산지 토양에 있는 비소 농도예요. 근데 비소가 아까 전형적으로 말하면은 한 900도, 1000도 이런 데에서 열 처리가 되면은 피부가 그냥 날라가요. 물속으로 날라가요. 그러니까 석탄재 속에 있는 비소 농도가 거의 그냥 일반 토양 속에 있는 비소 농도보다 더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굉장히 난감했죠. 난감한데 일단은 봤을 때 흉측하잖아요. 일단 쓰레기가 우리 집 앞마당에 미친다 하면은 기본상 나쁜 내용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으나 이것이 어떤 우리나라에서 공시된 어떤 기준을 넘었냐라는 것은
아니어서 이렇게 일단은 제가 이제 넘어가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써줬는데 1년쯤 지났나? 그리고 끝났어요. 아무 얘기도 없고 한 1년쯤 지났나 했는데 10분에 대문짝만하게 나와서 분산대 보고서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이렇게 확정 없어가지고 이렇게 뭐 기본 원칙은 지켰냐 아니면 뭐 가능성은 시급채취는 좀 더 이때 뭐 제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이제 전문가들한테 제 보고서를 보내주고 그 전문가들 보고 좀 다듬게 해서 이걸 기사를 써서 냈더라고요. 이것은 그 기사 중에 하나였고 사실은 거진 정면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속상했죠. 왜 그러냐면 실제로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데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다 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기사부터 났고 나중에 또 전화를 드렸더니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드렸더니 그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게 제가 이건 당진 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인데 제가 나온 거나 이거나 비슷했어요. 농도가 굉장히 낮았죠. 근데 그분은 이것만 봤대요. 이건 외국에서 나온 자료 중에 중금속의 농도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숫자를 보고 제가 나온 숫자는 너무 낮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사에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이분들이 나중에 잘못을 다 인정하셨어요. 오셔서 학교까지 찾아오셔서 그냥 여러 번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해주고 실제 또 일서부들보에서는 정정기사도 그냥 공부도 해주고 그렇게 하시긴 했어요. 그랬는데 참 그 객관적인 입장을 좀 나름대로 학자로서 제가 제 중심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물론 가까이 군에 있는 인사고 실제로 친해요. 지금 굉장히 자주 보고 이런 처지인데 그 다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 중부 발전에서는 다른 발전소에 있는 것까지 갖다 붙으려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러면서 저보고 또 환경성 검토를 해달라고 전화가 왔길래 나 이런 거 하나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빠진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어쩌다 보니까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막 논쟁 있는데 얘기를 좋아하나 봐요. 좋아해서 그냥 제 소신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어쩌다 보면은 제가 막 이런 익산에서 있었던 일을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에서 막 연락이 와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 사람인데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빠지고 그랬는데 어떤 경우는 다른 경우도 당하네요. 이건 지금 무슨 뭘 보여주냐면 사실은 그 석탄재가 우리나라 무연탄 이게 연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연탄 안 쓰지만 이게 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무연탄이에요. 이거 무연탄으로 나왔고 아실 거예요. 다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연탄 쓰레기가 진짜 많았고 그 연탄이 거짓말 조금 보태면 전국이 아마 연탄재와 한 1m는 쌓이지 않았을까라는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게 연탄이 하얗게 보이는 것은 이게 완전히 탔기 때문에 하얀 거고 약간 덜 타면은 약간 시커먼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요. 유명한 안도현 시인께서는 이 연탄을 주제로 해서 시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흉측하고 앞에 내 앞마당에 약간 어떻게 해도 그 연탄재래지만 쓰레기잖아요. 그래서 기분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이제 환경적인 입장에서 쓰레기가 나왔지만 쓸 수 있는 데다가 다시 쓸 수 있다면 좋은 입장이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소신을 지킨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한번 봤습니다. 뭐 제가 옳다고 항상 생각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그냥 제 기준으로 제가 옳다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고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도 있겠죠.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이 뭐 백성이 원하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것도 아무리 뭐 하더라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해요. 네, 이상 네. 뭐 재밌게 들어주셨습니다. 박수.